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마의 해라고 하는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올해도 머니올라는 예전과 같이 항상 주말에는 여블리의 비밀 노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미사님의 복장이 평소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셔츠를 입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저희 촬영일이 1월 2일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금요일. 이제 사장님 시무식? 네, 시무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단정하게 네, 보통 저는 정장을 이제 입었습니다. 뭐지 회색이나 갈색 톤을 많이 입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뭔가 그런가요? 네이비 정장을 네, 네. 하시니까요. 느낌이 새내기 직장인. 네. 자, 이번 주는 새해로 넘어오는 주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2025년과 2026년이 혼재해 있는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금주 이슈를 짚어볼 때 이거를 뭐 사실 2025년의 마무리가 또 몰려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죠 어떻게 보면 그 증시는 조금 답답했어요. 뭐 우리 국내 증시는 큰 변화 없었는데 미국은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게 4일 연속 빠져가지고 산타랠리는 사실 좀 없는 지금 상황으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이제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70%나 올랐고 나스닥이 20%, S&P 500이 16% 오르면서 어쨌든 한 해 전체로 보면은 좀 좋은 모습이었고 특히 한국은 지난 3년간 못 오른 거를 그냥 작년 한 번에 그냥 다 만회하면서 폭등 장세가 펼쳐졌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말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맞아요. 좀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게 2차 전지주들이 좀 계약 해지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2차 전지 좀 부진했고요. 한국의 12월 또 수출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환율은 1,450원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고환율에 대한 부담은 좀 해소가 돼가는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 회장이 이제 버크셔 CEO에서 물러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한 것도 좀 네. 이슈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지인은 워런 버핏 회장한테 답장을 받았더라고요. 답장이요? 네, 근데 그분은 원래 그렇게 메일을 쓰면은 다 답장을 해주신대요. 야. 비서를 통해서 하시지만 네네. 어쨌든 내용은 본인이 직접 구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워런 버핏 회장님 많은 영감을 주고 계신 분인데 은퇴를 하셨군요. 자, 2025년에 미국 증시가 사실 어땠냐를 정리해 보는 거는 또 2026년을 출발하는 데서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25년 미국 증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좋았죠? 네, 뭐 좋았습니다. 이게 물론 상승률 보면 우리나라가 70%니까 이거 아쉬워요? 많이 안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3년 연속 두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역사를 쓴 거고요. 네. S&P 500이 지난 2년간 20% 이상 올랐고 작년에는 16.39% 올랐습니다. 1940년 이후로 단 6번째밖에 없거든요. 3년 연속 두 자릿수는. 그래서 좀 놀라운 성과를 계속 내고 있고 나스닥이 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S&P 뭐 500이라든가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상승률 탑 10 중에 4개가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좋은 이유가 이제 미국 증시만 봐도 딱 드러나는 거죠. 뭐 낸드 만드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죠. 웨스턴 디지털이 300%나 올랐고 마이크론이 230%. 올해만 이제 작년에 폭등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최악의 기업들도 있었는데 하락률이 컸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룰루레몬 아시죠? 네, 캐나다에. 여기가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55%. 요가복의 에르메스라고 했던. 그러니까요. 이게 어째 그만큼 좀 소비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고 거기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66% 폭락했는데 광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 산업도 얼마나 좀 침체를 보였는지 이 여실히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게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3월까지 미국 증시가 정말 처참했죠. 뭐 폭락을 하다가 4월 관세 이제 부과가 어느 정도 되고 해방의 날 이후로 급반등하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고 특히 뭐 미국을 이끈 건 AI인데 AI 관련 자본 지출이 무려 작년에도 66% 엄청난 성장을 보였죠. 이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빅테크들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또 미국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12%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거품 우려도 좀 일축을 했습니다. 기대감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실제 숫자를 보여주면서 올라간 것도 좋았고 또 마지막으로 금리가 3번 인하가 됐죠.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된 점도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반기에 조금 부진했지만 네. 이제 하반기 이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역시 AI가 이끄는 그런 상승장이 작년에 잘 이어졌다라고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 근데 올해까지 두 자릿수 오르면 4년 연속이거든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나 일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 좀 보면은 미국보다는 비미국이 올해는 좋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나와요. 거기다 또 달러도 약할 걸로 올해도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올해도 올해 이렇게 못 오른다 이거보다도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목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지난 연말에 뭐 오라클이라든가 돈 못 버는 AI 주들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올해도 그런 게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돈 버는 기업들 그게 어디가 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도 물론 4년 연속 이렇게 오르는 거 쉽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도 S&P 500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작년에 12% 올랐는데 올해는 더 높아요. 15% 증가해요. 아, 그러니까 이익을 이렇게 내준다면은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정말 비싸다라고 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익만 잘 나온다면 네. 뭐 미국 증시 단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또 투자도 이루어지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미국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들어요. 미국 제외니까 네. 뭐 주로 이머징 마켓 뭐 이런 쪽인데 뭐 한국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국장 전망은 조금 더 아껴두는 네. 걸로 하고 여쭤보는 거를. 자, 워렌 버핏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워렌 버핏이 알파벳, 구글에 투자했다고 해서 한번 짚었던 적이 있는데 올해 성과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올해 알파벳 성과가 좋았던 이유랑 M7 전반적인 상승률을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M7이 다 올랐어요. 근데 1등이 알파벳이고 65% 올랐고 꼴찌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꼴찌. 5.2%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오른 게 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네. 근데 알파벳이 오른 이유는 일단 사실 연초엔 별로 안 좋았는데 구글의 클라우드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유튜브도 성장했죠. 거기에 구글 TPU 이제 그 하반기에 구글 제미나이가 업데이트되면서 이걸 학습했던 게 바로 TPU였는데 이 TPU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거 엔비디아랑 한번 경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좀 달려갔고 또 거기에 워런 버핏이 그 3분기 알파벳 지분을 일부 투자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일단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반기는 알파벳이 좀 주도했던 특히 결국 AI 때문에 저는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 제미나이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 영향을 좀 받았고 2등이 이제 엔비디아 39% 올랐고 여전히 AI 반도체 지배력 유지하고 있고 뭐 역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 한번 돌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고 3위가 테슬라였습니다. 네. 테슬라가 사실 거의 꼴찌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좀 반전하면서 특히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기대감이 있었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6.6% 올랐는데 그냥 이거는 지수랑 거의 똑같이 그렇네요. 수익률이 나왔고 메타가 좋다고 좀 말았는데 11.4%인데 광고 효율은 좀 좋다는 평가가 있지만 너무 AI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걸로 돈을 언제 벌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해소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둔화됐고 애플이 한 10% 올랐지만 아이폰 잘 팔리는데 AI에 대한 뭔가를 좀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 가장 좀 그 저조한 그런 실적을 냈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또 AI 쪽에서 뭔가 좀 아직은 확실하게 뭘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사실 어쨌든 올해 M7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그 다 합산해서 해보면 주가 상승률이 한 2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25%나 돼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보다 주가가 더 적게 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PER이 그러니까 보통 주가는 PER 곱하기 주당 순이익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 이 배수는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PER은 기대값이죠. 몇 배를 줄 거냐? 5배. 테슬라는 200배 받는 회사니까. 근데 이게 주가 상승률이 이익 증가율을 못 따라갔다는 건 그냥 순전히 이익으로 올라갔고 PER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지금 M7 주가가 이거 진짜 버블이다. 고평가됐다. 이것만 봤을 때는
아닌 좀 상황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겠냐.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주가보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어쨌든 올해죠. 올해는 또 그쵸, 알파벳이 1등을 할지 꼴찌인 아마존이 반격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주린이들을 조금 몇 명 만났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니까 주식을 좀 시작하시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빅테크, 이 M7을 비롯한 빅테크 네. 뭐 QQQ 같은 거를 산다고 할 때 그분들의 고민이 의외로 이거는 그러면은 당분간 오르는 게 확실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사야 되나 아니면 아. 이것도 분산 투자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시는데 제가 답하기가 어렵던데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고요. 이거죠. 내가 지금 한 번에 그냥 이 가격에 사겠다. 그분은 10년, 만약에 근데 10년 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S&P 500이 지금보다 올라가 있다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지금 샀을 때 만약에 다 했을 때. 한 번에. 근데 올해 미국장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한 번에 다 샀는데 나는 2, 3년 후에 이걸 현금화해야 된다. 그 돈이면 한 번에 사는 건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나 어차피 10년 동안 안 쓸 거다. 그런 상황이면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장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한 번에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죠. 조정의 네.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맞습니다. 된다. 그래서 같은 자산이지만 중간에 급락은 언제든 나와요. 올해도 분명히 한두 번은 급락장 옵니다. 뭐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투자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거고 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강세장에서 한두 번 폭락장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권유드리는 게 10년 후에 난 괜찮다. 그때 찾겠다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네. 매달 좀 분할로 적립식으로 빠지면 더 좋죠. 더 살 수가 있잖아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래서 매달 어떤 특정 날짜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 분할해서 QQQ로 이렇게 모아 가시는 게 훨씬 나은 전략 아닌가. 10년을 보면은 그래도 우상향은 맞다라고. 10년 지나면 10년 후에 S&P 500이 지금보다 높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기업들은 계속 성장할 텐데. 그렇죠. 네, 여기에 또 스페이스X도 들어올 것 같고. 아, 그쵸. 들어오겠죠, 올해. 언젠가 여기에. 그러니까 지수는요, 이렇게 망하는 기업은 나가게 돼요. 그 지수에서. 맞아요. 근데 새로운 또 스타주는 거기 들어와서 또 올려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스타주가 된 것처럼 2, 네. 3년 동안 또 새로운 스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나가면 그 자리를 네. 새로운 플레이어가 그래서 개인 들어오고. 투자분들이 투자하기에 제일 좀 괜찮은 게 지수 ETF가 괜찮아요. 특히 이제 미국 S&P 500을 많이 하시는 게 네. 그 이유인데 그 10년 후에 S&P 500이 저도 생각해봐도 지금보다 높을 거는 그렇죠. 같거든요. 맞아요. 네, 다만 그렇겠죠. 1, 2년 안에 더 높을지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어렵죠. 네. 그래서 분할 전략이 낫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도 반드시 폭락장은 올 거다라는 그 말씀을 옵니다. 한두 번은 새겨드려야 와요. 되겠네요. 이게 뭐 폭락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제 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작년에도 보시면 흔들하는 11월에 거죠. 한번 확 빠졌고 그죠? 관세 때문에 한번 빠진 적이 있고 4월에 아주 아무리 그냥. 그 강세장도요 반드시 한두 번은 폭락장이 와요. 근데 그때 내가 용기 내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새해라서 그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자,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뭐 금이 거의 막 슈퍼 랠리 행진을 이어갔고 또 은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이제 원유나 달러나 이런 것들은 안 좋았는데 이거를 대체 자산 시장으로 본다면은 어땠을까요, 흐름이? 대체 자산이 그러니까 이게 성격별로 좀 달라요. 국제유가는 빠졌고 달러도 많이 빠졌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더 떨어졌죠. 달러보다 마이너스 6.5% 빠졌고 대만 달러는 더 빠졌습니다. 7.5. 일본 엔화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우리 한국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요. 동북아시아 통화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네요. 달러 대비해서. 달러가 이렇게 약한데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완전 급락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대만이나 엔화도 마찬가지. 그리고 국제 유가가 무려 19%나 폭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았는데 반대로 금과 은은 급등해 버렸죠. 금이 64%, 은이 144%. 근데 이제 이렇게 결정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유가 떨어진 거는 공급 증가고요. 거기에 또 달러가 하락한 거는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예,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동북아 통화가 이렇게 약했던 거는 자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달러를 더 선호합니다. 달러 수요가 좀 늘어난 게 이 삼국 공통의 현상이었고 또 이 삼국 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미 투자를 다 확대합니다. 네. 기업들이.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까 환율은 좀 안 좋게 좀 작용했죠. 근데 금이 오르고 은 가격 오른 거는 여긴 또 반대입니다. 공급이 적어요. 이들은 공급이 적고 금은 안전자산, 달러 대체 역할을 해버렸고요.
거기에 은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은은 이런 산업금속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공급까지 없다 보니까 결국엔 좀 급등하는. 그래서 대체 자산 내에서 기금속이 좋았고 나머지 자산들은 좀 부진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어떤 자산이든 공급과 수요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공급이 확실히 줄어들면 그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유가는 어쨌든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를 낮춰주니까. 그리고 달러 약세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자산 가격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서 그렇지 사실 달러도 약했어요. 그래서 보통 달러가 약할 때 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AI에 연결되면 더 이 상승률이 더 크다. 왜냐하면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올랐죠. 금은 AI에 쓰이는 금속은 아니에요. 근데 은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금속인데 은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들은 이제 달러를 좀 회피하는 현상이 좀 나와서 달러가 좀 약했는데 동북아 국가들은 되게 강했잖아요. 달러 선호 현상이. 네. 그게 결국엔 미국 경제의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죠. 미국 관세 협상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파트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제조업. 예, 이 국가들은 미국에 달러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공장 짓고. 맞아요. 확실히 그런 쪽이 오히려 달러보다 더 이 이들 통화를 약하게 만들었던. 근데 이거를 무조건 악재라고 보지 마시고 탈세계화에 미국의 이게 파트너구나. 그러게요. 예, 미국의 이렇게. 파트너가 된다는 건 좋은 건데. 네,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환율이 약한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하면 감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뭐 구리를 주목하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던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랑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구리도 올해 어쨌든 오르긴 올랐는데, 물론 이제 금과 은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지만 올해는 좀 구리를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광산 사고가 있어가지고 광산 차질이 있는데 이게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중국의 수요가 좀 회복될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구리는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30년까지는 공급이 좀 부족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구리가. 그래서 지금 JP모건이나 UBS 같은 곳에서도 구리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작년에 좋았던 이 구리가 올해도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게 은과 금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그래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데 구리는 아마 점진적으로 오를 걸로 보고 있고, 관련 기업으로는 미국의 이제 광산주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있고요. 이 기업과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전선 관련주죠. LS나 일진전기, 그리고 구리 사업을 하고 있는 풍산,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구리 ETF는 뭐 타이거 구리 실물이라든가 코덱스 구리 선물 이런 쪽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구리 ETF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미국에 상장된 것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 두 개가 일단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검색하면 더 나오니까 한번 그 특징들을 보셔가지고 구리 ETF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실물과 구리 선물의 차이는 뭐예요? 간단하게. 이거 현물이죠, 하나는. 구리 직접 현물, 이제 현물이고, 실물이? 네. 구리 이제 요 구리 선물은 이제 몇 달 후에 계약을 지금 미리 맺는 거죠. 몇 달 후에 내가 이 가격에 내가 살 테니까 이 가격에 그때 가서 팔아달라. 그래서 미리 지금 계약하는 게 선물. 그럼 이거는 환해지도 되는 거예요? 네, 환해지도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 상품마다 환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적혀 있어요. 네. 적혀 있는데 요새는 근데 달러를 워낙 선호하시니까 환해지 하시면 달러가 오르는 거를 수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환해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환해지를 안 한 상품은 달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근데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면 그럼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자 선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그렇지만 당연히 감안해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고. 자, 아껴봤던 질문 드릴게요. 코스피 정말 좋았잖아요. 네. 2025년도에. 2026년도에도 좋을까요? 좋을 것 네, 같은데 이미 답 시기가 주셨지만. 좀 상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요? 예, 상반기가 이제 시점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작년엔 반대였죠. 작년에는 상반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달려버렸죠, 증시가. 근데 올해는 좀 상반기가 좀 낫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얘기는 하반기는 조금 조심. 근데 하반기에 꼭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일단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모멘텀이 좀 많고 많다. 아. 하반기에는 뭐 기업 IPO, 예, 신규 상장권도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하반기에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가격 부담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상반기가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있었죠. 통화량도 증가했죠.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이 풀렸고 또 미국은 금리 인하까지 해줬고. 근데 올해도 국내 이제 그 한국 정부가 그 국채 발행을 9.2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대요. 네. 작년이 9.1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더 증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AI 시대가 메모리에게 좀 축복이 됐죠. 9월부터 작년에 달렸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가 폭발을 한 거죠. 근데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이 46%나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때문인데 결국 AI의 주도권이 메모리로 넘어갔고 이게 올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뭐 여전히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여전히 PER이 10배 정도거든요.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도요. 이익이 워낙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부 정책, 통화량 증가, 메모리 산업 이 세 가지 변수가 올해도 안 바뀝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주가는 여전히 싸고, 다만 이제 모멘텀이 상반기에 좀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뭐 또 정부 정책도 상반기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기대되는데 하반기 되면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물가 우려가 좀 있어요. 물가가 조금 이제 자극받을 수 있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중단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게 하나 조금 이제 부담 요인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가격 부담. 거기다가 하반기에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좀 있잖아요. 스페이스X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픈 AI, 클로드 이 세 개의 기업 합치잖아요. 2,500조에서 3,000조 나옵니다. 시총이. 지금 예상 시총이 세 개가 합치면 너무 막대한 거죠. 3,000조면 거의 구글 하나 그 정도 사이즈 같긴 한데, 대단하네요, 진짜. 예, 거의 뭐 진짜 역대급 이제 IPO고 우리나라도 좀 있어요. 우리 한국도 무신사, K뱅크 이런 기업들이 아마 좀 그 상장을 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네. 올해 아마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물량 부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이 신규 상장주들이 대거 상장을 하면 수급이 다 글로 쏠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 상반기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이제 하반기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의 분열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근데 어쨌든 미국 금리 인하가 올해 몇 번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2번 이상이다라는 거는 컨센서스가 생겨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연준 점도표로는 한 번인데 시장은 2번 예상은 하고 있어요. 2번 정도 하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 연준 의장이 이번 1분기가 물가 고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확인하고 나면 아마 3월 지나거나 4월, 뭐 늦으면 6월경에는 한번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2번 정도 할 텐데, 다만 이번 FOMC 의사록에서는 공개가 됐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참석자들이 대체로 그 물가가 좀 이제 하락할 걸로 전망은 했는데, 다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도 언제든지 물가가 튈 가능성을 여전히 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 의견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금리 동결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좀 연준이 일부 좀 분열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참석자 대부분이 어쨌든 이번 정책금리 인하에는 적절한 판단을 좀 내리긴 했지만, 이 연준 입장에선 지금 이제 매 분기 데이터를 아마 면밀히 점검해서, 그러니까 좀 피곤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매 회의마다 금리 인하를 이제 필요할지 안 할지를 계속해서 검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한다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화되면 금리를 더 낮추는 거고요.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 장기간 동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데이터에 따라 상당 기간 이게 동결될 수 있다는 거는 이번 FOMC 의사록을 보면 조금 이제 그 드러난 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물가 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금리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3번 인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변수로 보고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5월에는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렇죠. 아마 트럼프가 5월. 원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되고 나서 금리 인하를 더 세게 밀고 나갈지, 아니면 그 혹시라도 물가 보고
오히려 트럼프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할지 그거는 모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무조건 인하해요. 돼야 그냥 되죠. 3% 이하로 내려가길 원하고 있어서 압박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 트럼프가 요청을 해도 물가 오르면 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가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일 의장 얘기처럼 1분기에 고점 찍고 이렇게 쭉 내려가 주면요, 금리는 3번도 인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봐야 돼. 우리가 한번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출일 텐데, 사실 지난해에는 수출이 진짜 좋았다고, 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좋았고요. 근데 올해도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올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정말 25년도는 정말 역사를 쓴 거죠. 그런 날이 또 예. 오기는 쉽지 않을 근데 만큼. 올해는 반도체가 올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더 높은 아마 수출 낼 것 같은데, 25년 연간으로 수출이 7,097억 달러, 3.8% 기록했는데 이게 7천억 달러 돌파한 건 사상 최초입니다. 일평균 수출도 4.6% 증가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리고 무역 수지도 이제 780억 달러로 2017년 952억 달러 이후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 실적 좋았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이 좋았고, 특히 또 여기에 화장품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 부분이 있었고,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이 좀 줄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아세안, 중남미, 그다음에 뭐 러시아 쪽 관련된 기업이죠. 국가들이죠. CIS 이쪽이 좀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수출 지역이 그냥 미국과 중국에 의존했다면 25년도는요, 조금씩 다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점은 우호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역시 그 자동차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2월 수출도 따로 나왔습니다. 12월은 13.4% 증가했는데 월간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12월에도 역시 반도체가 무려 43%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출 성장했고, 무선통신, 컴퓨터 이쪽도 좋았고요. 바이오도 되게 좋았어요. 바이오도 한 22%. 역시 그 반도체가 이끌었는데 AI 수요가 일반 서버 수요까지 이어지면서 범용 반도체도 성과가 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SD, 요게 낸드죠. 이제 저장 장치인데 요게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거든요. 기업들의 이 서버 수요 확대 때문에 SSD 수출도 많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수출 또 작년 전반적인 수출은 그냥 뭐 여러분도 제가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죠. 그냥 반도체가 다 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 관전 포인트는 그럼 뭐냐? 네. 반도체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줘야 되고요. 네.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뭐 기본 공식이고, 여기에 좀 부진했던 섹터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반도체나 조선이나 일부 자동차 빼고는 되게 부진했거든요. 나머지 섹터들이 이렇게 살아나는지, 요게 좀 올해 관전 포인트 같고, 그렇게 돼야 이게 그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되게 단단해지는데, 너무 반도체에만 의존하면 쏠리면. 반도체가 이게 사이클 타고 끊어져 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은 또 휘청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뒤를 받쳐줄 섹터가 뭐가 될지 요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다음 주자가 뭐가 네. 될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주린이 질문을 하나 대변해 드리자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와서 반도체 투자 지금 들어가 주세요 하는 분들 또 저는 계셔요. 삼성전자 지금 벌써 12만 원 넘었고 네. 달리고 있죠. 뭐 오늘 맞아요. 촬영하는 시간에도 신고가 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뭐 80만 원, 100만 원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정 11월에 투자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삼성전자 9만 원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또 그렇게 옵니다. 했었죠. 기회는 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쫓아가지 말자. 지금 달라붙는 건 네, 조금 아니다. 다만 아니다. 반도체 그 중소형주 있죠. 소부장. 여기는 못 올랐어요. 그 형님들은 날아다니는데 지금 네. 아웃들은 저기서 좀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은 괜찮다. 네. 아직은 못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반도체 장비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투자를 예전보다는 많이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공장 증축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특정 기업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전공정 뭐 증착 장비 네. 이런 쪽이 좀 거의 답을 괜찮아. 다 주신 것 네, 같은. 증착 장비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 네. 근데 그런 ETF도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만 하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따로 있긴 있어요. 소부장만 포트에 다 담아놓은 네. ETF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ETF도 많이 활용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 상승한 옵션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이 흐름이 좀 더 계속될 것 같은 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 지난주에 좀 강했던 것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이제 반도체 대표주긴 한데 뭐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1월에는 좀 반도체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아서 많이 올랐지만 반도체 대표주 상승은 저는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만약에 나온다면 로봇주들도 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주도 좋았지만 로봇주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CES가 이제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다음 주. 예, 그래서 굉장히.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표주, 뭐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건설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지방 활성화 대책을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지방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로봇, 자동차, 건설 이런 쪽을 뭐 다음 주에도 한번 바라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얘기는 얼마 전부터 계속 쭉 얘기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귀담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하죠. 네, 신한투자증권의 김성환 오한비 연구원님이 어느 포트폴리오에 조합해도 잘 들어맞을 미국 금융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도 뭐 M7 얘기 거의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이 논리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 미국의 또 괜찮은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주.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뭐 네네.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기술주 달리다가 11월, 12월은 사실 기술주보다는 가치주가 올랐거든요. 근데 가치주들은 그냥 순환매래요. 이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매고 기술주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오르면 이들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주 아니겠냐. 이렇게 좀 그 얘기를 좀 하셨고, 왜냐하면 금융주가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주 성격에 있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금융 섹터의 순이익률이 3년째 되게 좋은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단기 금리 떨어졌는데 장기 금리가 안 떨어져요. 그럼 이게 벌어지겠죠. 근데 은행은 단기 금리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요. 싸게 조달한 다음에 장기 금리로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으면 얘는 비용이고 얘는 그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벌어지면요 수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 은행이 돈을 좀 많이 벌어요. 벌어요. 근데 그게 지금 확대가 돼 있었고, 대출 증가율도 좀 반등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자본시장도 좋았죠. 미국 3년 연속 좋았으니까. 그러면 투자은행들 주식 투자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회사채 발행이 또 특히 늘었어요. AIA 기업들이 이제 회사채 채권 발행하고 있죠. 이거 대부분 이제 그 이런 금융사들이 중개를 해주니까 수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좀 은행주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은행, 금융주들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채 구조조정 이게 제일 큰 리스크였는데 이것도 장기간 이어진 부채 구조조정이 그동안 여러 위기를 통해서 좀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IT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 IT를 좋게 얘기하지만 IT를 제외한다면 금융주의 실적이 그냥 공개 일학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뭐 M7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M7 말고도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주 이런 쪽도 한번 바라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금융주도 ETF가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티커먼은 기억은 안 나는데 금융주 ETF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멘트는 금융주는 어떤 포트폴리오에도 잘 어울린대요. 기술주하고도 어울리고, 네. 기술주 안 가고 다른 거 가도 여기다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장에서도 잘 조화로운 수 있는. 안전한 투자가 네,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좀 장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연불리의 비밀노트 2026년 첫 번째 토요일 순서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아마 1월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오늘은 좀 이제 지난해를 돌아보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 내일은 1월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다들 깜짝 놀란 게 방중한다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을 못했죠. 사실은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한령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이거 언젠가 해제하지 않겠냐. 이번에 만난 김에 해제를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보면 그 이제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거죠. 이 규제하는 한일령을 좀 내렸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나라까지 한한령 할 이유는 좀 없어진 그런 상황이란 분석도 있기 때문에 뭐 문화 교류가 좀 확대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